자, 선생님이 그동안 말했던 3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1번부터 20번까지 쫙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쭉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싶어 하면은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반가워했던 문제죠. 중학교 3학년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동력차, 무동력차가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때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바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둘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9.8 mh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얘는 일정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m은 뭐의 약자일까요? 바로 질량을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v는 속력. 그리고 여기에서의 h는 우리가 높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속력, v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늘어나는 건 뭐다?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증가하면 안 되고 줄어들어야겠죠. 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맞죠? 자, 지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요. 맞습니다. 그쵸? 왜? 얘가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얘들아.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H가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 B가 옳은 학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높이가 0일 때는 위치 에너지는 빵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최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높이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높이 H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야.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소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2학년 때 배운 문제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나오는 오매 법칙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는요,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전류, 전압, 저항이 나오고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오매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 공식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요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과 저항인데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되니?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되니? 이거를 나타내는 공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류는요, 전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 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마치 물 입자처럼 이동을 한다고. 자, 그런데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류의 단위를 우리가 암페어라는 A라는 알파벳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전압은요, 이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여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의 정의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한다 하면 우리 어떤 느낌이야? 반대하는 느낌이 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래사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랑 아스팔트에서 달리기를 할 때 뭐가 훨씬 더 쉬워요? 당연히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는 게 더 쉽단 말이야. 왜? 모래사장에서는 발이 막 푹푹 패이면서 달리기가 빨리 되지가 않아요. 자, 그게
저항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 걔를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이 이상한 기호와 함께 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전류의 세기 I는요.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져요. 자, 이거 무슨 관계라 그래? 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왜? 방해를 많이 하니까 잘 못 흐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I는 R분의 V, V는 I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한 번쯤 외워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값이 100옴인 옴이라는 단위 보이시죠? 니크롬선 A를요. 전원장치에 연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압을 증가시켰대, 얘들아. 자,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그쵸? 자, 왜? 전압이랑 전류는 비례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류의 세기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 A에서 저항값이 200인 니크롬선 B로 바꿨대. 즉, 가보다 다해서 지금 저항을 어떻게 했어? 늘렸지?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더 약하게 흘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가 총 3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단 5번은요. 전압이 늘어나도 전류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완전 틀린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건 증가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류 어떻게 돼? 내려오네. 전압이랑 전류는 무슨 관계여야 돼? 비례 관계여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내려오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3번이랑 4번도 틀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보실게요. 자, 1번이랑 2번 중에 얘네가 지금 기울기가 달라. 왜 그런 거야? 같은 전압을 점점 증가를 시켜도 누가 전류가 더 빨리 증가해요? 많이 증가해? A가 더 많이 증가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항이 누가 더 작기 때문에 A가 더 작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전기 회로를요.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거, 요 흘러가는 걸 뭐라 그래?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얘가 더 세게 떨어질 수 있겠죠, 물이. 그 말은 요 높이, 펌프까지 요 높이를 우리가 전류 흐름에서는 얘가 이 전지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구는요.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역할이잖아. 그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물이 흐르면서 돌리는 친구, 물레방아를 이제 그림에 넣게 된 거죠. 자, 왼쪽 그림 보시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 요 가운데 있는 플러스는 뭐야? 원자핵이죠. 원자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야? 가벼운 전자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왜? 지금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우리 건전지 보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는 누구를 좋아해?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건전지에 있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와다다다 와다다다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전류의 방향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또 풀어놨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빛의 삼원색이라는 개념이 살짝 나왔습니다. 자, 빛의 삼원색은요, 빨강, 파랑, 초록인데요. 얘네를 섞으면 이런 다른 색깔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우리가 색의 삼원색이랑은 다르게 얘네를 합치면 가운데가 뭐가 나와? 흰색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운 색이 나오죠. 그런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양빛은 하얀색이지만 그 태양빛을 프리즘을 이용해서 쪼개요. 그러면 빨주노초파나 뭐 무지개 색깔이 나오지. 그 빛이 전부 합쳐서 하얀 색깔로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이런 식이야, 얘들아. 학교에서는 여기 빈칸 뚫어줘.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색깔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A에서는요, 뭐가 꺼졌어? 초록이 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빨강과 파랑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빨강이랑 파랑이 눈에 들어오면서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관찰되는 색깔은 뭐다? 자홍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B 같은 경우에는요. 빨강이 꺼졌어요. 그리고 초록이랑 파랑이 켜졌어. 그러면 우리 눈에는 무슨 색깔로 보인다? 청록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핸드폰을 가까이서 봐봐, 얘들아. 걔네를 너 눈 가까이다 대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눈에는 섞여서 색깔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마치 점묘화처럼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열 평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체 A를 액체 B에 넣은 후 A와 B의 온도를 쟀대요. 자, 보니까 A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요. B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누가 더 뜨거웠던 거야? A가 더 뜨거운 물질이고요. B는 차가운 물질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A랑 B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구간을 뭐라 그래? 열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열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열이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면 평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적게 가진 사람한테 줘야겠지. 마찬가지예요. 자, 이 A가 가지고 있던 열을 B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열평형의 정의를 보시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하고요. 열은요,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해주는 에너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 요거는 익숙하시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는 뭐예요? 흔히 고체에서 이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운동을 해. 진동 운동을 하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 전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쇠젓가락으로 뭐시기냐 라면을 먹을 때 그걸 우리 전도라고 하는 거야. 라면이 뜨거워지잖아. 라면이 뜨거워진대. 죄송해요. 그 쇠젓가락이 뜨거워지잖아. 그런 게 전도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류는 뭐예요? 대류는 액체. 우리 섞이지 않는 물 실험 이런 것도 보시면 결국 찬물이나 따뜻한 물이 섞이면서 온도가 똑같아져. 공기도 마찬가지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서 순환을 하면서 따뜻해지는 거. 그게 바로 다 대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사는 뭐예요? 어떤 이런 고체나 액체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로에 손을 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복사의 형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부터 t까지. 열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자, B랑 A 중에 더 차가운 애가 누구야? B잖아. 근데 우리 열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열은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걸로 이동한다 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자, 우리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신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지점 이후 A와 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 그림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뜨거운 물이랑 찬물 중에서 누가 훨씬 더 미치고 팔짝 뛰고 있어? 뜨거운 친구들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5번은요. 1학년 때 봤던 부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력이라는 단어는 좀 하나의 예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힘의 종류로 뭐 중력도 있고요. 마찰력도 있고요. 부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힘의 단위는 N, 뉴턴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가에서는요, 물체 A를 매달았어. 이 용수철 저울은 원리가 뭐예요? 얘가 매달렸어.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겠지. 그치? 이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의 크기를 재는 게 바로 용수철 저울입니다. 즉,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의미하는 건 뭐다? 이 물체의 무게를 의미하고요. 우리 무게는 다시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근데 가에서는 지금 재보니까 40뉴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힘의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힘을 어떻게 표시해?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하는 지점 찍고요. 그 길이만큼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4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물체니까 여기도 분명히 40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에 담겨 있어요? 물에 담겨져 있죠. 자, 우리가 물에 담기면 그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바로 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력의 정의 보시면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고요. 중력과 반대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얼마의 힘으로 들어 올린지는 모르겠어. 근데 봐봐. 얘 무게를 재봤더니 30뉴턴이 나왔대요. 자, 얘가 지금 당겨진 게 30뉴턴이란 얘기야. 아하, 그러면 요 반대 방향, 요만큼은 얼마다? 10뉴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10뉴턴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얘가 30뉴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그 뭐식이냐? 뭐지 얘들아 그거 초코파이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험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요.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 바로 보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쌍둥이 법칙이 있죠. 뭐가 있어요? 샤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쵸? 샤를의 법칙 개념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실험을 했는데 가에서 나는 지금 공기를 빼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자, 볼게요. 기억. 감압용기 속 기체의 분자수는 가가 더 많다. 맞지? 공기를 뺐으니까 분자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자, 니은.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압력의 정의를 보시면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예요. 압력은 얘들아, 결국에는 힘이야, 힘. 기체 분자가 나를 누르는 힘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요 풍선이 빵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풍선 안에도 뭐가 들어있거든. 기체 분자가 들어있거든. 그리고 이 기체 분자들이 풍선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풍선 바깥으로 때릴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걸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기체의 압력은요. 보시면요. 얘가 부피가 더 커졌어. 그치? 나의 부피가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가와 나의 풍선 안에는 기체 분자수가 똑같거든? 그런데 얘가 부피가 더 커졌으니까 나에서의 압력이 더 작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나의 감압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풍선의 부피는 증가한다. 그쵸? 얘는 지금 보시면 얘를 공기를 더 넣어준 거야. 그치?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얘 눌리니까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온이 나왔습니다. 자, 이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온이 뭔지를 보기 전에 원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자, 원자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잘라.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잘랐을 때 나오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자를 더 쪼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거기에다가 중성자니 쿼크니 이런 것들을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물어보면 원자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핵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야, 얘들아. 중성이 뭐냐? 중성이 아니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전되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중성의 원자 상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 뭐 정전기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중성이 뭐냐? 여기 가운데 있는 플러스랑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일치한다. 원자에게 전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야.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돼? 0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자가요, 너무 가벼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여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플러스 3이었어.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0이지. 그럼 얘는 중성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던 애 하나가 날아갔어. 자, 그러면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되지. 그 말은 중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쵸? 자, 플러스 1이 된 걸 우리가 이온 중에서도 무슨 이온이라고 해요?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전자랑 원자핵의 전하를 다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걔는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전자라는 게 포인트죠. 왜?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가 볼게요. 가는 양전하 플러스 3인데 음전하가 마이너스 2야.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1이니까 양이온이고요. 나는요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므로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다는요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므로 더하면 플러스 1이니까 양이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자핵이다. 땡. 전자죠? 자, 가는 음이온이다. 땡. 양이온입니다. 자, 나는 양이온이다. 땡. 음이온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 비교해 볼게요. 가는 플러스 3, 나는 플러스 8.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네요. 자, 원자일 때 전자수는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자일 때 하고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좋겠죠. 뭐를 필기할 거다? 중성일 때입니다. 중성일 때 전자수는 누가 더 많을까? 얘는 중성이려면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돼. 얘는 중성이려면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요. 이제 양이온 형성 과정과 음이온 형성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전자를 뺏겼어. 그럼 나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전자가 아니지. 바깥에서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온을요, 확인하는 방법으로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앙금은요, 가라앉는 물질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염화나트륨이나 질산음과 같이 이런 화합물들을 섞었을 때 자기네들끼리 반응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고체 물질, 가라앉는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앙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치? 자, 그렇다면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반응시키면요.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칠했는데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요. 짝꿍을 바꿉니다. 지금 얘네가 전부 다 이온들의 결합이거든요. 나트륨은 Na 플러스고요. Cl은 Cl 마이너스야. 얘는 Ag 플러스, 얘는 NO3 마이너스예요. 뿔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나는 나트륨이라고 생각을 해봐. 나는 마이너스 Cl 이제 싫어. 친구 좀 바꿔줘. 해서 얘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NaNO3라는 질산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Cl도 마찬가지야. 야, 너만 싫냐? 나도 싫어. 하면서 나트륨을 버리고 이제 Ag, 은이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염화은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앙금은 누구냐? 바로 염화은이라는 친구가 물에 가라앉는 앙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용액 한번 볼게요. 아직 가는 몰라. 가를 맞추는 게 문제야. 나 볼게. 자, 나를 봤더니 여기 써있네요. 가는 NaCl이고요. 나는 일단은 AgNO3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랬더니 혼합 용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둥둥 떠다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앙금이 일단 아닌 거야. 그러니까 AgCl보다는 둥둥 떠다니는 애들은 얘네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문제는 둥둥 떠다니는 게 지금 종류가 3개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차마 앙금을 만들지 못하고 재료가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나에서 보면 AgNO3잖아. 여기 AG가 3개 있고요. NO3가 3개 있다란 얘기예요.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둥둥 떠다니는 거 3개 있는 게 누구야? 동그라미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뭐다? NO3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혼합 용액에서 둥둥 떠다니는 동그라미는 질산이온이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세모는 뭐다? 세모는 지금 여기 없잖아, 나에. 그럼 여기 있어야겠네. 그치? 자, 세모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여기에 사라진 검은 색깔 네모. 여기 없죠? 자, 얘네는 은 이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요 별 하나는 뭐예요? Cl이다. 염화 이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원래 AgCl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Ag는 3개를 다 썼어. Cl은 하나가 남았지. 그러면 별인 Cl은 도대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4개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별 4개 있는 친구들 요거 2개네요. 4번과 5번.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AG는 네모잖아. 검은 네모. 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가해. 얘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위 반응은 각각의 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한대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한 개씩만 결합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Ag랑 Cl 이온이 한 개씩만 결합을 합니다. 됐니? 자,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Ag랑 NO3는 얘 뭐 이상한데요? 자, 우리가 이런 NO3는요, 얘네가 너무 사이가 좋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가 전체가 하나의 음이온으로 행동하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다원자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친구들은 얘가 그냥 한 덩이인 거야. 그러면 AG 하나, 그리고 NO3 하나, 1대1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그리고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 보시면요, 간은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증류에 해당을 하고요. 나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Z랑 Y 중에 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았을까? Y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야. 됐니? 그러면 얘 내가 꼭지 열었어.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지겠어? Y가 먼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Y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싶으면 이제 얘를 잠그면 되는 거지. 그러면 Z랑 Y를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X랑 Y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를 같이 섞은 다음에 가열을 시켰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지. 이런 식으로 물질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끓어서 액체가 기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체가 된 액체가 그러니까 기체가 요걸로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액체가 되는 거야. 왜? 여기 지금 찬물에다 담궈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지는 친구는 누구다? X가 Y보다 끓는 점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먼저 끓어서 기체가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끓는 점은 X가 Y보다 높다. 틀렸죠? 자, 니은, 나에서 액체의 밀도는요, Y가 더 큽니다. 맞아요. 자, 디귿은요,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하는 방법은요, 끓여요. 증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화학 반응 법칙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개념들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렇게 됐대요. 자, 요거 식 어떻게 써야 돼? Mg 더하기 O2는 MgO래. 자, 요 식을 보면요. 마그네슘이랑 O가 한 개씩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마그네슘 한 개 있어. 근데 여기는 산소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산소 2개가 다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마그네슘 몇 개 있어야 돼? 마그네슘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개씩 반응했으니까 결과물도 2개다. 그래서 요 앞에 오는 개수는요, 2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요. 간은요, mg가 3g, O2가 3g이 있었어. 근데 다 반응에 참여하고 남은 애가 1g이 있대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얘가 남은 반응물일 경우에는요. 반응에 참여한 애가 얘가 전체가 3g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반응물 남은 질량이 이제 1g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g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똑같은 친구기 때문에 얘 양을 늘려도 이번에는 얘가 2배가 된 거잖아. 그래서 4g이 됐지. 그럼 얘 2배 되면 얼마야? 6g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남아? 마그네슘이 7g이 있었네? 그러면 요 남은 친구는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O2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MgO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비는 3대2다. 맞죠? 3대2, 3대2입니다. 자, 우리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바로 뭐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예요. 광합성과 호흡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합성은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쵸?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 그 소화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보시면요. 가와 나가 있는데 이 나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란 재료랑 물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나서 빛 에너지, 햇빛을 받아. 그랬을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합성과 반대되는 과정이 있죠. 이 몸 안에 있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이제 노폐물이 있을 겁니다. 그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될 거예요. 자, 요 과정이 바로 호흡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호흡은 우리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도 밥을 먹잖아. 포도당을 섭취하는 거야.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필요로 하지. 그래서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막 내. 그리고 나면 노폐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은 호흡이다. 맞고요. 간은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아니에요. 호흡은 24시간 내내 일어납니다.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만 할 수 있다. 낮에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염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렇게
식물 안에 우리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엽록체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쉬워, 얘들아. 이거는 더 이상 해석할 것도 없어. 후각세포가 있으니까 코죠. 동공은 어디에 있어? 눈에 있지. 자, 소리를 감지하는 거 귀입니다. 너무 쉽죠?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 3학년 때 다 배우셨습니다. 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우리 눈의 동공이 작아지면서 그 빛의 양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가. 그럼 어두우니까 빛이 적게 들어와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동공을 더 키워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귀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요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바로 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분류 단계입니다. 자, 종은요, 제일 작은 범위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우리가 생물들을요, 크게 요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동물계입니다. 그쵸? 그리고 인간이랑 나팔꽃은 다른 종이야. 그치? 그런데 개도 달라요. 나팔꽃은 식물계입니다. 이렇게 개라는 분류가 가장 큰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요 안에서 또 여러 개 단위로 나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동물계는 범위가 제일 커. 근데 개, 문, 강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고양이는 동물계죠. 맞아요. 자, 식용목에 속하는 생물은 척삭동물 문에 속하니 맞아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더 커진다 했잖아.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간이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인간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의 종이란 얘기예요. 됐니? 자, 그런데 우리 뭐 말이랑 당나귀랑 교배를 시켜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걔는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단 각 기관을 아는 거는 쉬워. 간, 위, 이자, 쓸개. 뭐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소화 효소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2학년 때 요거 아주 고통스럽게 외웠습니다. 그치? 요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A는 위가 아니라 간이죠. 자,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네, 맞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되고요. 보시면 여기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3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어디에서? 위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리고 나서 C에서는요, 펩신이 분비됩니다.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입니다. 여기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쓸개즙은요,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분비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요런 친구들은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다. 그럼 순환계는 뭐가 있어요? 심장, 혈관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돕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너무 익숙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일 반가운 문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분석할 때 우리가 내가 꼭 알아두라고 한 게 뭐야? 부모는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죠. 자, 부모는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자식이 무조건 뭐다? 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회색으로 된 이 친구가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전병이면 무조건 열성은 절대 아니야. 알겠지? 꼭 원칙대로 가기도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자식한테 스몰 a를 줬으니까 부모는 잡종이 되겠죠. 정상이지만 잡종이야. 자, 그리고 기억에서 지금 스몰 a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뭐 자식한테 스몰 a를 줘야 하는 잡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들아? 자, 엄마한테서는 무조건 스몰 a를 받겠지. 아빠한테서는 라지 a를 받을 수도 있고요. 스몰 a를 받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얘가 스몰 a를 받을 확률,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서 얘들아, 얘 AA를 각각 받을 확률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A1과 A2인 경우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엄마한테서 이거 받는 거, 아빠한테서 이거 받는 경우예요. 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경우의 수 따져보면 요렇게 되겠네요. 전체 4개 경우 중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이니까 요 2가지 경우를 물어보게 되겠네. 그쵸? 뭐야, 내가 왜 이걸로 체크를 했지? 그러면 얼마야? 50%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틀린 거야. 됐지? 정답은 3번,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요. 1학년 때 배웠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너무 쉬운 내용이죠. 볼게요. 변성암은요. 기존의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한 암석이에요. 그런 애들 우리 변성암이라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친구가 이제 편마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룩말 같은 암석 아시죠?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변성암의 종류다 보시면 되고요. 화성암은요. 불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혹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은요. 말 그대로 입자들, 모래와 같은 입자들이 쌓이고 압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전부 다 옳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판 구조론입니다. 그쵸? 자, 우리 지구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바로 판 구조론이고요. 이 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땅이 움직이니까 충돌을 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진한 색깔은 화산이고요. 연한 색깔은 지진이야. 그리고 실선은 판의 경계래. 근데 보면 이 이벤트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 여기가 중앙부겠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하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쵸? 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이 분출하니 그건 아니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랑 화산이 발생하는 곳이 비슷할 수는 있어. 그치만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디귿.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지진대는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것도 3학년 때 여러분들 익숙하게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찬 공기가 파고드는 전선을 우리가 한랭전선이라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모양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한랭전선은요. 뾰족뾰족한 삼각형이고요. 온난전선은요. 둥글둥글한 모양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한랭전선이다. 맞습니다. 전선은 얘들아 이 전체를 전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얘는 구름이야. 그럼 사람은 요만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요 선 있죠? 이 선을 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 전체는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소나기는 뭐야? 짧고 굵게 오는 비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는 면적을 따지면 여기는 이렇게 짧게 오고요. 여기는 넓은 면적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은 언젠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내가 여기 서 있었어. 그럼 나는 얘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내내 비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는요, 소나기가 아니라 뭐가 내려요?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선의 이동 속도는요, 한랭 전선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19번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수를요, 총 3개의 층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 겁니다. 일단 맨 위의 층은요, 혼합층이라고 할 건데, 혼합층은 왜 이름이 혼합층이냐? 표면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요 위에 있는 표층이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대류연 그 열평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가 햇빛을 받으면 당연히 위에가 뜨겁겠지.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 섞였어. 그러면 얘네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혼합층은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심해층도 볼게요. 심해층은 얘들아,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수심 1000km잖아. 1000m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이라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거의 없어서 온도가 매우 낮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낮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혼합층이랑 심해층 사이 요 간극이 있겠죠? 자, 여기에 요 온도 변화를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아,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맞죠? 혼합층은 가보다 나에서 잘 나타나는데 가는요 그냥 잰 거고요. 나는요 선풍기로 위에 바람을 일으켰어. 그럼 바람을 더 많이 불게 했으니까 바다가 더 잘 섞이겠지.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일정한 구간,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선풍기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수온이 일정한 구간의 두께는 바닷물이 더 잘 섞이니까 더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배웠던 달의 위상 변화이고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외워볼 건데요. 얘는 보름달이죠. 우리가 이 보름달을 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요. 오른쪽 면이 밝게 빛나요. 자, 오른쪽 면이 밝게 빛나는 경우를 상현달, 왼쪽 면이 밝게 빛나는 경우를 하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상현달 어떻게 외우냐면 상, 위상자 요렇게 쓰지. 그래서 요렇게 외울 겁니다. 선생님은 괜히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얘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 상현달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나를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나야. 일식은 뭐가 가려져야 돼?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게 일식이거든요. 그러면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일식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완전히 틀렸고요. 디귿,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요. 닿을 때 가장 머니? 닿는 지금 여기거든. 아니죠. 여기 망일 때가 더 멀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나 드디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